객체 지향 개발 절차와 UML. 객체 지향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SE 시간 같은데 또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UML은 이제 객체 지향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 결과를 도식화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거의 표준화된 방법이 UML이죠. 그 UML과 같이 Unified Process라고 거기서 절차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Unified Process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UML이라는 거를 좀 UML 중에서도 뭐 이 수업에서는 클래스 관계도 그 정도밖에는 살펴보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객체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클래스 관계도 말고도 이렇게 도식화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은 가장 오래된 그 개발 절차 과정은 폭포수 모델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다. 폭포수 모델, 워터폴 모델이라고 이렇게 뚝뚝 떨어진 모델인데 이 문제정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통합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야 될 때 이 순서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폭포수 모델, 그리고 예전에 많이 썼던 회사, 기업들에서 많이 썼던 이 방식은 하나를 다 끝내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다 끝내고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해놓고 한 다음에 분석하고, 분석 다 한 다음에 설계하고, 설계 다 한 다음에 구현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보통. 요구사항들도 수시로 바뀌고, 고객들이 원래 이런 거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그거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 고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 개념하면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요구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구매해서 쓰는 거고 아니면 다운받아서 쓰는 건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전산소에 있는 직원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메일 시스템이 필요하면 이메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메일 시스템 필요한데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업체 선정해가지고 프로세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소프트웨어들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고객이 뭔지 이해되죠. 학교가 고객인 거죠. 그렇죠? 고객이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한 번에 다 주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만들어 놓고 났더니 만들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메일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수부터 학생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죠. 왜 있다 왜 있냐? 왜 이건 안 되냐? 왜 저건 없냐? 막 온통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해가 그랬나? 고객들의 의견을 잘 수렴 못한 거죠. 실제 그걸 사용할 사람은 전산소 직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인데 우리들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 안 한 거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뭘까? 기존 시스템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던져줘야 되고 그걸 던져두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렵다는 것.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따르는데 이 모델로 지금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각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각가지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 그럼 뭘 분석하냐? 고객,
시스템, 성능. 용어에 따라 다른데 고객,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객 요구사항이라는 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고객.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은 그 소프트웨어가 동작해야 될 환경하고 관련돼 있다고. 이게 안드로이드 앱일 수도 있고, PC용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뭐, 인베이드용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환경이 다르잖아요. 또 뭐, 얘는 통신을 블루투스를 써야 되는 건지, 뭐,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능. 성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요런 기능은 빨라야 되는 건지, 뭐, 느려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성능이고요. 그 요구사항들 중에는 기능이 있고, 비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분석해야 될 게, 사용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요 기능은 어떤 순서로 사용이 되는 건지, 그 시나리오들을 분석해 봐야 돼요. 이메일에서 대용량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고 싶으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사용자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요구하는 거고, 이런 기능을 제공할 때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화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사용하는 데이터,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뭔지, 사용하는 데이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지향에서 설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클래스들이 뭐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객체들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간의 관계도 분석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 순차 다이어그램이라고 뒤에 써놨는데 그것도 분석해야 돼요. 얘는 정적인 거고 얘는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뒤에 가면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코딩 해야 되겠죠. 통합도 해야 되겠고, 평가해야 되겠고, 시험 평가해야 되겠고, 배포해야 되겠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중에 또 여러분들 이제 졸업할 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의미가 없는데, 배포라는 게 또 많이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쉽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내가 웹 포스팅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 해볼 수도 있고, 더 달라진 거는 이제 오픈 마켓 같은 게 있는 거죠. 오픈 마켓에다가 내가 앱을 만들어서 후진 앱이라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도 오고, 욕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내가 배포해봤다. 배포해보고 유지보수해봤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배포를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졸작을 다 완성했는데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는 앱이다. 그럼 올리세요. 올리고 반응도 보고 필요하면 유지보수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면접할 때 내 포트폴리오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얘기해 보시고. 그래서 앞에 보면 기능, 요구사항인데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기능은 shall do, what to do, 뭘 할 것인지, how to perform, shall be, 이런 얘기라고 해요. 이 구분하기가 힘든데, 보면 기능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 수를 항상 보여줘야 된다. 이게 기능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의 수, 뭐 사용자가 50명 있으면 50명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 늘 뭔가 보여줘야 돼. 뭐 관리자 뷰로 뭔가 보여줘야 된다. 비기능은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데 레코드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실시간으로 갱신돼야 된다. 이게 비기능 요구사항.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추가되면 바로바로 추가된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문이 완료되면 전자우편을 보내야 된다. 인터넷 홈쇼핑에서 고객이 뭘 샀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샀습니다라고 컨펌하는 메일이 오든가, 뭐 요즘 SMS도 오고 메일도 오더라고요. 그럼 메일이 와요. 근데 비기능은 이런 거예요. 이 우편은 주문이 완료한 후 12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비기능. 이 기능은 되는데 이 기능에 대한 어떤 좀 보완적인 설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과 비기능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구사항할 때. 그리고 그러면 잠깐 새길로 빠졌었는데 다시 원래는 푸푸스 모델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요즘은 저걸 많이 써요. Iterative Development 방법이라고 해서 반복적 개발 방법론. 반복이라고 하는 일련의 짧은 고정된 길이의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 개발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각 반복은 독립적으로 테스트되고 통합돼서 이제 전체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단위를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각 반복은 별도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활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반복적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얘는 뒤로는 안 가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런 걸 하나도 안 한다. 구현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새로운 반복적인 개발 방법론도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꽤 됐지만 얘네들도 할 건 다 한다. 근데 전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완전히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인크리멘털 개발론 또 다른 말로는 이볼루셔너리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장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푸푸스 모델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구현하고 있는데 고객이 다른 요구사항 내놓으면 개발한 사람은 막 욕하겠죠. 이게 다시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들어오더라도 그걸 수용하기가 좀 더 부드러워, 유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기반, 고객 기반 위주로 반복을 선택해요. 쉬운 것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핵심적인 부분부터 개발을 하고, 핵심적인 것. 이렇게 뒤에 있는 건더더기부터 개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부부터, 중요한 것부터 개발해 나간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터레이션 1, 잘 보면 이터레이션 1이 끝나면 전체 분석에서 분석은 얼마만큼 됐어요? 20%. 구현적인 측면에서는 2%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 분석은 늘어났고 구현은 5%, 구현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나면 분석은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한 이터레이션이 뭐 3주, 2주, 뭐 한 달, 뭐 이렇게 정해놓고 짧을 수 있고 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인크리멘털 디벨롭먼트 하면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에자일 개발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죠. 그래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이런 선언이 있어요. 매니페스토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고 문서보다는
도큐멘트보다는 작동한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보통은 우리 계약할 때 그거 안 했는데 나 못해 이렇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계약했는데 계약대로 안 하면 돈 더 주지 않으면 안 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아주 사소한 건데도 좀 안 해요.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 이걸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더 높이를 둔다는 거예요. 얘네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네들보다는 이걸 더 중시한다는 게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방법과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방법 사이의 타협점이고요. 기존 전통 방법이 계획에 너무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르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는, 소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문서 중심보다는 코드 중심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일정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 만들어내며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더하여 수정해서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해 나가는 적응적 개발 방법론이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개발 방법론이에요. 리팩토링이라는 건 동작하는 거를 개선해서 그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게 리팩토링이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뭐 스크럼, 뭐 여러 가지 애자일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게 방법론들이 조금씩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애자일이든 뭐 익스트림이든 스크럼이든. 그래서 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얘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스크럼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스크럼. 그래서 스크럼은 스프린트 단위로 쪼개서 하는데 이 스프린트가 하나의 이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자일 방법론 할 때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게 카반 보드라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원래는 랩실에 하나씩 딱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작하실 때 이 보드에다가 쓰던가 아니면 요즘은 나왔는데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트레일러 뭐 많아요. 공짜인데 이거를 우리가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같이 깐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투두 리스트 뭐 완성된 거 할 거 이런 걸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랩실에 있는 한 학생이 이 트레일러를 써서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저한테도 공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졸작하는 애도 무조건 싸! 이렇게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친구들과 프로젝트 할 때 이게 꼭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업 도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여기다가 처음에 다 붙여놓는 거죠. 나눠서 붙여놓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할래 하고 내가 뛰어가서 여기다 디벨로퍼만 옮기는 거죠. 그러면 개발 중에 되는 거고 개발하는데 개발 완료돼서 테스트 단계면 여기다 놓는 거고 완성되면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 던이 여기구나. 던에다 딱 놓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이 투두가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죠. 내 프로젝트를 개발적으로 이 스크럼 단위로 아니면 뭐 반복 단위로 쭉 쪼개가지고 하나씩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요 하나는 한 달 정도 노력하면 뭐 될 수 있는 정도로 뭔가 해가지고 독립적일 수 있고
얘가 맞나 얘가 또 뭐 테스트한다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반 보드도 여러분들이 그 개발할 때 또는 개발 안 하더라도 협업할 때 뭔가 뭐 공동 작업을 할 때 이런 걸 써서 우리 해야 될 일 여기 쭉 써놓고 그 중에 한 거는 일로 옮기고 하고 있는 것들은 일로 옮기고 한 거는 절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혹시 보신 사람 있을 텐데 재밌어서 그러니까 고객도 개발자도 홍보하는 사람도 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는 고객이 설명한 건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런데 프로젝트 리더가 고객이 설명한 것을 이해한 건 이렇게 이해했대요. 그리고 분석가가 설계한 건 이렇게 설계했대요. 리더로부터 듣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 홍보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소개하는 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는 아예 없어. 도큐멘트 된 건. 실제 설치된 건 이런 수준. 커스텀한테 청구된 금액은 이 수준. 지원은 이 정도. 실제 커스터머 원했던 건 요거. 이게 하여튼 재미난데 고객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 고객이 원한 건 이 정도예요. 그럼 이거를 잘 이해해서 설계하고 구현해야 되는데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고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고객을 탓하면 안 돼. 개발자가 고객 탓하면 안 되고 또 윗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좀 보통 보면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것에 문제가 되면 내 책임이 아닌 듯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분석, 설계를 앞부의 분석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 이 요구사항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이런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그럼 그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그럼 사용하기 쉬운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테스트를 어떻게 해? 요구사항은 사용하기가 쉬웠어요. 저런 요구사항은 잘못된 거죠. 모호하죠. 정량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 이 경우도 고정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어도 백업 배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걸 테스트해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빼고 최소 20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으면 고정 전원 빼고 20분 동안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거기서 막 20분 동안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해도 20분은 버텨. 그러면 오케이. 우리 요구사항들 잘 만족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검증이 가능하게끔 서술돼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도 이제 각 요구사항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나열할 때에도 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스테이블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MSCW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게 애매한데 M은 다 알겠죠. M 반드시 있어야 돼. 그 기능이 없으면 그건 그 소프트웨어라고 불리기가 어려워. M은 무조건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S는
있으면 되게 S까지도 필요상, desirable,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C는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옵셔널이 제공해줘도 될 것 같고, W는 지금 당장 줘야 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능사항을 쭉 한 다음에 이 기능사항 중에 M이 뭔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 M이 아닌 것을 M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또 많은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졸작할 때도, 졸작에서 어떤 주제를 정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졸작이 성공적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M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그 M은 신경 안 쓰고 다른 거에, 뭐 C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이 요구사항 중에 M이 뭐에 해당되고 나머지들의 어떤 이 중요도의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반복적 개발론에서 뭐부터 한다? M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C나 S부터 개발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지. M부터 개발을 해야 돼요. M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S도 할 수도 있고 C도 할 수도 있어요. 여력이 되면. 그리고 W까지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 SCW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는 저게 언젠가는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M만 막 많아왔는데 나중에 S에 있는 기능을 늘려다 보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SCW를 내가 지금 안 하더라도 찾아놓고 그 SCW를 나중에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소프트웨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플렉시블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당장 안 만들더라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따져줘야 될 게 특히 아까 똑같은 얘기에서 스테이빌리티예요. 변경 가능성. 기능이 이게 변경될 여지가 높은 것은 그만큼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왜? 당연히 다음에는 다른 기능이 또 추가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절대 뭐 또 다른 기능이 추가 안 될 것 같아. 걔는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걔는 좀 유연하지 않고 안 해도 그것만 되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나중에 또 들어오될 기능이면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상당히 유연하게 차기의 기능들이 들어오는데 별로 문제가 없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변화가 많을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당장 그거를 안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시나리오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걸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흐름 그리고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다른 행위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시나리오 말고도 대안 흐름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기능을 쓰는 방법이 있는지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 동시에 수행이 돼야 되는 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UML에서는 유스 케이스 모델이라는 걸 해요. 유스 케이스 모델. 시간이 애매하네. 요 유스 케이스 모델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요 나머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3장에서 4개 슬라이드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패턴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질문 혹시 있어요?